7월 3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매주 첫 주에서 우리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잠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식민지적 무의식과 서발턴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에서 서발턴을 공부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전에 그 서발턴 또는 하위 주체라고 얘기하기도 하네요. 어, 아무튼 서발턴이 나오기 전에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우리가 콜로니얼리즘 그다음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니얼리즘 그러니까 식민주의 담론은 세계를 문명과 야만, 정복과 현진, 식민지와 비식민자, 그다음에 주인과 노예, 선진과 후진, 진보와 정체, 중심과 주변, 진짜와 가짜로 양분하고 그러한 일련의 이항 대립주의, 바이너리즘이죠. 바이너리 스트럭처. 이 이항 대립주의적 쌍개념을 참과 거짓, 성과 속, 선과 악이라는 초월적 이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 질서 안에 봉인하는 언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는 항상 주인, 정복자, 그다음에 식민지, 선진, 진보, 중심, 진짜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이 열등하죠.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주의 담론으로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짜여지는 거죠. 저는 이 그 이항 대립주의 이것을 초월적 이항으로 그래서 한쪽을 참이고 한쪽을 거짓이고 한쪽을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저는 늘 인식론적인 원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식민주의 그 포스콜로니얼 디스코스입니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급속하게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게 된 일련의 사회과학적 담론이죠.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부터 유럽이라는 그렇게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권력 아래서 다른 지역에 대한 영토적 침략과 정복을 행한 이후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동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유럽식 유럽 식민주의의 제도들, 특히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가 피지배 지역 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 연구 동향적 특징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담론 조작에 초점을 맞춰 식민주의적 담론 안에서 구성되는 주체와 그것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대항하는 주체 쌍방을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비롯한 표상예술 연구 영역에서 예전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과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산출된 다양한 표현에 착목하여 식민지 시대 상흔이나 유제, 이게 남아있는 식민지 제도들이죠. 또는 이어져 오는 유제가 거기에 어떻게 각인되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화됩니다. 그리고 서구 역사학과 제국주의의 이 서로 상호 편파적, 특별히 서구의 역사적 관점이 어떻게 편파적, 착취적, 공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관해 탐구를 하는 것이죠. 어, 이 서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다 다룰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될 사람들이 첫 번째는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 라캉입니다. 그 다음에 호미 바바. 그 다음에 뭐 로버트 영 같은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 복잡한 이론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할 한 사람이 바로 어, 가야트리 차크라보트리 스피박입니다. 예, 인도 출신 여성학자죠. 여전히 똑같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분들의 이론을 우선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스리랑카 출신의 그 제3세계 성서신학자인 R.S. 수기르타라자. 아마 우리 윤정희 신부님과 영국에서 같이 공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시아 성서 해석과 탈식민주의 비평과 성서 해석, 그다음에 성서와 제국, 탈식민적 탐구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특히 그 분도 출판사에서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탈식민주의 담론, 이 포스트 콜로니얼 디스코스의 기능이 있는데 식민주의 이전 이후의 민족, 인종, 종족, 젠더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들을 조사하고 설명하는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국가와 문화, 민족과 관련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를 신문한다. 그리고 타자의 재현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수정한다. 그래서 이 재현이라는 게 이제 representation인데 계속해서 오늘 다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Can the Subaltern Speak? 그래서 이 하부 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건도 바로 재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탈식민주의,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성서 해석이 어떻게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이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의 관심 사안들 보면 뭐 그중에 몇 가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던 제국주의 관심사와 소설, 역사 문서, 번역, 여행기 등 다양한 장르의 식민주의 기록물을 들춰보고 또 공개적으로 은밀히 저항한 피식민지들의 저항을 발굴한다. 그 다음에 이주, 추방, 귀화, 난민운이란 외국계 정체성 등 일련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우발 사건으로 촉발된 탈식민주의적 조건들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서양의 지식 분류 체계에 내포된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가치를 탈중심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그 이 탈식민주의 담론에 대해서 대가들이 설명한 것들 보면 호미 바바가 이 Location of Culture라는 책에서 탈식민주의 목적은 불평등한 발전과 종종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차별을 겪는 국가들, 인종들, 공동체들, 민족들의 역사에 대해 패권적인 정상성을 부여하려는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개입하는 데 있다. 이들은 근대를 합리화하는 과정 안에는 서로 모순되고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 운동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 사회적 권위, 정치적 차별 같은 쟁점에 입각해 비판적 수정을 가한다. 그래서 이 양면적 성격, 양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ambivalence입니다. ambi가 두 개고 balance인데요. 사실 밸런스가 어떻게 두 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ambivalence 그래서 이 양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너무 이렇게 어려운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영이라는 학자가 포스트콜로니얼리즘 on Historical Introduction에 보면 탈식민주의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태의 경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역사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막시즘이나 페미니즘과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알리는 이론적 정치적 입장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 뭐 이거 전에 이거 좀 더 해놓고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구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어, 아무래도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오리엔탈리즘 1978년도에 쓰여졌는데요. 그는 유럽에서 형성된 역사학, 언어학, 문헌학이라는 19세기 지적 담론은 항상 서양과 동양을 대비시키면서 학문적 담론 체계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타자로서의 동양의 문화적 이질성을 거울로 삼아 서양이라는 유럽인들의 자기상을 구성해 왔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서양을 건의화하고 동양을 지도하고 교도하며 서양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세계를 조작하는 주체를 편성해 온 것이다. 제가 다음에 쓴 거 보면 이제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 담론에서 포스트라는 접조는 예전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거울을 분할하는 역사적 경계가 포스트라는 말에 명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했다고 해서 식민지 시대의 온갖 부정적인 유산이나 유죄가 불식되는 일이 결코 없을 뿐더러 식민주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구식민지인 한국이 독립한 후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신식민주의, 그러니까 니오콜로니얼리즘이죠. 이게 신식민주의적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 학자예요. 고모리 요이치의 포스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분은 보니까 문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일본 분들이 연구를 하면 깊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적 상황을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서발턴을 얘기하거나 탈식민주의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일어났던 서구 열강과의 다이나믹한 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굉장히 차분하게 그렇게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을 제가 조금 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이드는 이항 대립주의적 구도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 성과학, 우월과 열등이라는 초월적 이항 대립 인식 구조를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위계 질서 안에 봉인하는 언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항 대립주의적 구도 속에서 서양과 동양을 대비시키는 학문적 담론이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에 의해 재생산되는 굉장히 강고한 이원론적인 틀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동양이란 실체적 무언가가 아니라 몇 세대에 걸친 서양 지식인들, 학자, 평론가, 작가라는 사람들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 재생, 그다음에 대리 표출,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된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작 사이드는 포스콜로니얼리즘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포스콜로니얼이즘이라는 용어의 문제를 오히려 훨씬 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라깡의 그 유아가 거울 속에서 시각적 상을 자기 상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기 직전 단계의 비유를 사용해서 식민주의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식민화된 지역의 주변화된 타자들, 그게 소문자 타자, 그다음에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세계로서의 상징 체계를 통괄하는 상징적 타자를 대문자 타자로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요거 거울 비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흉내 모방 그래서 호미바바가 주로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포스터에 보면 여성이 그 거울을 보고 있는 사진을 썼는데요. 호미바바는 이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피지배자 사이의 거울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 ambivalent 그러니까 양가적 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 흉내와 인간 식민지적 담론의 양가성 1984년에 썼는데요.
식민지의 피지배자는 제국의 중심에 존재한다고 상상된 진정한 지배자의 상을 계속해서 흉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흉내와 모방에서 이 적절한 정 모방은 목사님, 이미 PPT가 멈췄네, 왜? 요거는 제가 이제 왜냐면 다 안 하고 빨리 예, 지나가려고. 예, 그러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호미바바는 적절한 모방, 미미크리와 그다음에 비웃음, 그다음에 얼버무림이라는 역설적인 혼란을 낳는 부적절한 모방, 마크리의 상호 모순적 측면을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에요. 제가 아무튼 이게 뭐 번역이 주로 되고 또 한글로 영어로 써야도 상당히 복잡한 책이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서발터는 그럼 뭐란 말인가? 서발터는 그 inferior rank 가장 하층민 underclass 그다음에 subordinate 종속된 사람들 instrumental 그래서 도구적 인간들입니다. 같이 쓸 수 있겠죠. 어, 헤게모니적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글을 이미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수 목사님은 아주 거기에서 어떻게 쓰셨냐면 전 지구상의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는 주체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주체.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뭐 그냥 다른 분도 그랬지만 이 서발턴이 다시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다시 말하는 게 서발턴은 자신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가? 근데 서발턴은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어, 이, 어, 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 뭐 속담이 있죠. 그 to see is to believe 그래서 오늘 이 인도의 이 서발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는 제가 여기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자극을 받고 막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여기 이제 Can the Subaltern speak? 아, 인도를 중심으로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노트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분 이미 읽어 보셨듯이 이탈리아 마크시스트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회 하층 계급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도의 1983년도에 서발턴과 봉기라는 책이 인도의 마크시스트인 라나지트 구하가 쓰게 되죠. 그래서 서발턴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엘리트 집단 이외의 모든 인도인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서발튼 역사학은 대부분 문맹이었던 농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적에 관해 스스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발턴 사회학 연구는 근본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나지트 구하는 식민지 당국과 경찰이 남긴 사건 기록, 조서, 그 다음에 봉기에 관한 뭐 보고서, 참여자들에 대한 신문 기록 이런 것들 역으로 독해해서 실제 봉기에 참여한 서발턴의 의식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1985년도에 자크 데리다의 걸작인 그라마톨로지를 영어로 번역해서 명성을 얻었던 콜롬비아 대학의 가이아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아주 젊었을 때 이분이 이제 Can the Subaltern Speak? 이라는 논문을 출간하는데요. 20세기 후반 인문사회학 영역에서 단일 논문으로는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풍부한 논의를 일으키게 되죠. 스피박은 가장 차별받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어, 서발튼이 읽을 만한 담론을 스스로 엮어내는 지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타자에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읽을 만하다고 인정되는 담론이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지적 엘리트에 의한 담론의 집적인 이상인데 그
통해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의 현실은 결코 표상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 서발턴의 담론은 가장 차별받는 사람인 서발튼 이외의 사람들이 대리적으로 표상한 담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서발턴 그러니까 하위 주체죠. 하위 주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위 주체가 이 지배적인 담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들이 사용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다층적인 경험은 결국 지식인들에 의해서 왜곡된다. 그래서 스피박이 말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현실, 그들의 주장이 주체적 주장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사회학자들이 이것들을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다. 제 소리를 스스로 못 내서 자신들이 representation 대변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에 그분들의 이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 아까 이 담론이나 가치 언어 이것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왜곡된다. 그래서 하위 주체의 목소리는 결국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 특히 이제 그 스피박은 본인의 집안에서도 이런 비극, 할머니 비극이 있는데요. 인도 여성의 이 사티 관습 이것은 그 남편이 죽으면 어, 부인도 그냥 따라 화형시키죠. 살아있는 사람을. 근데 이게 이제 자발적도 있었고 강요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남성 중심적 이 식민주의 무의식, 식민주의 의식의 담론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라는 거죠. 그 현실 자체가. 그러면 어, 이게 사티 문제를 단순히 그냥 희생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탈식민주의 담론은 왜 이 인도의 여성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하위 주체인 서발턴들이 반대 행위를 하거나 시위를 하더라도 그들은 지배적인 담론이 제공하는 언어와 그 개념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인의 책임은 그들의 침묵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뭐 이쪽에서는 좀 빨리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토론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면 제가 콜로니얼 여기서 이 식민주의적 의식과 식민주의적 무의식 그래서 콜로니얼 unconsciousness와 consciousness 이두 가지 다 언어로 썼네요. 제가 카피해가지고 하나는 밑으로는 안 베꼈는데 이게 식민주의적 무의식은 식민 지배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수준에 깊이 각인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다음에 식민주의 의식, 여기 이제 consciousness죠. 의식은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여기거나 식민 종주국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게 된다. 그래서 식민 지배 경험이 사회 구성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사회 전반의 가치관, 행동 양식,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나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적으로 식민 지배의 잔재를 답습하고 재생산한다. 그게 식민주의 무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식민주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써봤는데 밑에 이제 무의식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부정적 경시, 그다음에 식민 지배국 문화에 대한 동경, 피해 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자기 검열 및 억압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식민주의적 의식에서는 식민 지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식민 종주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순응, 그다음에 자문에 대한 경식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식민주의
식민지적 의식은 식민 지배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식민 지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민주의적 무의식은 아, 본인 스스로가 이제 피의식과 열등감, 그래서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나 행동을 스스로 억압하죠. 그래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담론에 순응하는 경향.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열도사에 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 식민지화를 스스로 하는, 이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30분 갔으니까 여러분들 2, 3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뉴스공장 보니까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가 이재명 시대, 특히 이 국민주권 시대에 대한 명비어천가, 그래서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데, 이제 박구영 교수가 고대 그리스의 이상국가 모델인 이 동원 체계, 그래서 하이어라키 하에서, 이 하이어라키는 우리는 사실은 그 계층적 지배 체제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혼합 위계적 공존 이상 국가의 형태였는데요. 맨 위쪽에 모나키, 집행관이 있고, 그 다음 아래 하부에 아리스토크라시, 그래서 원로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대표 정치인들이죠.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인 민회가 세습되지 않은 혼합 위계적 공존 이상 국가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원했다. 근데 거기 맨 아래 하부 구조가 그 기층 민중인데 비자유인, 그러니까 전쟁 노예죠. 비시민층인 이디엇.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디엇 그러면 이 바보라는 뜻인데, 이디엇은 바로 그 비시민 비자유인 노예들을 언급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주권 시대에는 동원 체계가 아니라 동행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홀라크라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으로 얘기하죠. 원. 이게 이제 상하의 위계적 계층 질서가 아니라 원으로 얘기했는데, 가운데 코어 핵심에는 세습되지 않는 탈세습 대통령이 위치하고, 그 다음을 감싸고 있는 탈세습 이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원로원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원은 가장 두터운 계층인 노무현에 깨어있는 시민이야, 이게 굉장히 두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단시간 내에 자신들의 선거권으로 뽑은 대통령 두 사람을 탈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 이 층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K민주주의의 최대 특징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동원 체계의 화두는 이 아르케, 그러니까 하이어라키에서 모나르키에서 아르케,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근본, 본질, 시원, 시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행 체계의 핵심 질문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칸트식 용법을 통해서 Can the subaltern speak? 이라는 질문을 던진 이 스피박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산채로 화장당한 인도 최하위 가장 차별받는 사람인 이 서발턴들이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반대로 서발턴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왜 말할 수 없는지,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사회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Can the Subaltern Speak이라는 스피박의 질문은 식민화된 서발턴 주체가 돌이킬 수 없이 이질적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거죠. 이질적. 이게 그 영어로 하면 homogeneous니까 homogeneousness, 그래서 homogeneous, 이게 단일 동일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중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요즘에는 다시 다중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질성을 가진 어떤 특정 단순 일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민중들, 해방의 이 민중들이 또는 서발턴, 하위 주체들이 해방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